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왕실이 수백 년간 숨겨온 금제 단검의 진짜 정체가 한국 고려 왕실의 왕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정식 보고됐습니다. 영국의 전설 엑스칼리버는 사실 한반도에서 건너온 하늘의 검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에서 고고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유물들을 다뤄봤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인 발견은 없었죠. 2024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 보관소로 내려가던 저는 관장님의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윌슨 박사, 지금 당장 4층 특별 금고실로 올라와 주세요. 특별 금고실이라니 저조차 몇 번밖에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영국 정부와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최고 기밀 유물들이 보관된 곳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금고실 문이 열리자 이미 몇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실 고문관 2명, 역사학과 교수 3명,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까지. 이런 진기한 조합은 처음 봤죠. 테이블 위에는 검은 벨벳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조심스레 천을 걷어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길이 30cm 정도의 단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단검이 아니었어요. 칼날에서 나는 은은한 광택, 손잡이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단검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관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기록에 따르면 1685년부터입니다. 찰스 2세 시대부터 왕실에서 극비리에 보관해왔다고 하네요. 340년 동안이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동양 양식의 무기를 왕실에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단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칼날의 제작 기법이 범상치 않았어요. 유럽의 철기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손잡이였죠. 손잡이 전체에 새겨진 문양들이 너무나 세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용과 비슷한 생물, 구름 무늬, 그리고 2마리의 새가 춤추는 듯한 모습. 분명 동양의 것이었지만 정확히 어느 나라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이 단검의 기원에 대한 단서가 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실 고문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340년 동안 왕실 문서에는 이 단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단검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단검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물관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양 미술사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각국의 전통 문양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봤지만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고려시대 청자에 관한 책을 우연히 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지를 가득 채운 청자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고려 청자 매병에 새겨진 쌍봉황도였습니다. 2마리의 봉황이 구름 사이로 춤추는 모습. 이건 바로 어제 본 단검 손잡이의 문양과 거의 똑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단검이 한국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340년 전 영국 왕실에 들어온 걸까요? 저는 곧바로 한국학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 분야 전문가가 있는지 문의했죠. 운 좋게도 옥스퍼드 대학의 김영호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려시대 문화사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날 김영호 교수가 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단검을 본 교수의 첫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이 문양은 분명 고려시대 것입니다. 확실한가요? 김 교수가 돋보기로 문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쌍봉황 문양은 고려 후기에 특히 유행했던 것입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주로 사용됐죠. 그런데 이 정교함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런 수준의 문양은 왕실이나 최고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봉황의 자세와 구름 문양의 배치를 보면 이건 왕족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의 것이라니.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칼 자체입니다. 제작 기법을 보면 고려의 전통 검 제작법과 일치해요. 특히 이 곡선과 균형감은 고려 검술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단검이 정말 고려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영국까지 왔느냐는 거죠. 김 교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반짝였어요. 혹시 1298년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슨 사건이요? 고려 왕자들이 원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건 말입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었거든요. 충렬왕의 아들들 중 몇 명이 대도로 끌려갔는데 그중 한 명이 도중에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왕자가 여기까지 온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는 바닷길이 활발했고 몽골 제국의 무역로를 통해 유럽까지 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만약 그 왕자가 탈출해서 서쪽으로 향했다면 김 교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단검의 비밀을 풀려면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김영우 교수와 헤어진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려사 관련 자료들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1298년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죠. 그러던 중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3세기 말 베네치아 상인의 일기라고 추정되는 고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진 낡은 양피지였는데 한 구절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방의 왕자 하나가 큰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몽골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말이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일까요? 저는 곧바로 중세 라틴어 전문가인 톰슨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톰슨 교수와 함께 그 문서를 자세히 번역했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마르코 벤투리. 그는 1298년 흑해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무역선에 탑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윌슨 박사. 톰슨 교수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번역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동방의 젊은이는 고귀한 혈통임이 분명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칼을 차고 있었다. 몽골 병사들이 그를 대도로 끌고 가려 했지만 풍랑이 일던 밤에 그는 바다로 몸을 던졌다. 계속 읽어보죠. 제가 재촉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비잔틴 해안에서 그 젊은이를 발견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을 해명군이라고 했다. 고려국의 왕자라고 했다. 해명군. 저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급히 고려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있었어요. 충렬왕의 셋째 아들. 해명군 왕후. 기록에 따르면 해명군은 1298년 원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던 중 실종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그가 바다에서 죽었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인의 일기에 따르면 그가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톰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해명군이 유럽까지 온 거군요. 마르코 벤투리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명군은 상인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서쪽으로 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검술 실력으로 상인들을 보호해주며 함께 여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톰슨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해명군이 자신의 칼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번역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의 칼은 보통 칼이 아니었다. 손잡이에는 2마리의 신성한 새가 새겨져 있었고 그 새들은 그의 조상들을 지켜준다고 했다. 그는 이 칼이 고려국 왕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마리의 신성한 새. 바로 쌍봉황이었죠. 마르코의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해명군이 1300년경 영국 해안에 도착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북쪽 섬나라의 왕이 그 동방 왕자를 궁정으로 불렀다. 왕은 그의 검술과 지혜에 감탄했다고 한다. 북쪽 섬나라, 영국을 말하는 거였죠. 당시 영국 왕은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저는 급히 에드워드 1세 시대의 궁정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해명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700년 전 일이고 외국 왕자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명군이 실제로 영국에 왔다는 증거를 찾았으니 그 다음 흔적들도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단검과 연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명군이 영국에 도착했다는 단서를 찾은 후 저는 방향을 바꿔 스코틀랜드 쪽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별개의 국가였고 해상 활동이 활발했거든요. 에든버러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낸 끝에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14세기 초 스코틀랜드 해적들의 활동을 기록한 연대기였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제 눈길을 끌었죠. 동방에서 온 검객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의 칼솜씨는 신과 같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연대기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검객은 동방의 왕자라고 불렸고 현지인들은 그를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왜 푸른 수염일까요? 설명을 읽어보니 그의 수염이 검은색인데 햇빛에 비치면 푸른빛이 났다고 합니다. 동양인 특유의 검은 머리카락 색깔을 묘사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활동상이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이 동방의 검객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이킹들과 싸워 스코틀랜드 해안을 지켜냈고 여러 차례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02년 여름 동방의 검객이 노르웨이 해적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고 적들은 모두 물러갔다. 1304년 봄 푸른 수염이 영국 왕실에 선물을 바쳤다. 왕은 그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영국 왕실에 선물을 바쳤다는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찾은 단검일까요? 연대기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동방의 왕자는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검을 영국 왕에게 바쳤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왕실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왕은 이를 받아들이며 그를 궁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해명군이 자신의 검을 영국 왕실에 바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가 자신의 갑오를 남에게 줬을까요? 연대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왕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몽골군이 여전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고려국도 여전히 속국이었다. 그는 영국을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조상의 검을 왕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이 고귀한 혈통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던 그 젊은 왕자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대기에는 해명군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1315년 겨울 동방의 검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고향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왕은 그의 충성을 기리며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17년 동안 영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금고에 있던 그 단검은 바로 해명군의 것이었어요. 700년 전 고려 왕자가 바친 그 검이 지금까지 영국 왕실에서 보관되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어요. 이 검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해명군의 흔적을 따라가며 조사하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문학과 레베카 하틀리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연락을 받았거든요. 윌슨 박사, 혹시 아서왕 전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14세기 아서왕 전설 필사본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하틀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학자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필사본은 132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아서왕 전설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틀리 교수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라틴어 글씨체로 쓰여진 글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엑스칼리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설명이 나와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동방에서 온 검이었다. 그 검은 해동국의 왕자가 가져온 것으로 2마리의 신성한 새가 새겨져 있었다. 해동국, 고려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리고 2마리의 신성한 새라니. 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하틀리 교수가 다른 구절을 가리켰어요. 그 동방의 왕자는 아서왕에게 검술을 가르쳤다. 그의 검법은 물과 바람처럼 유연했고 적을 베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1320년에 쓰여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양피지와 잉크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필사본을 쓴 수도사의 기록이에요. 하틀리 교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그 동방 왕자를 만났던 기사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 기사는 왕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직접 목격자의 증언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부분이에요. 하틀리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했습니다. 동방 왕자의 검법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었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검객은 검을 뽑지 않고도 싸움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건 완전히 동양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검술 철학과 일치했어요. 교수님, 혹시 이 필사본에 그 왕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네, 여기 있어요. 해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명, 바로 해명군이었죠. 하틀리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필사본에 따르면 아서왕 전설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이 동방 왕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엑스칼리버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예를 들어 엑스칼리버가 바위에서 뽑혔다는 이야기. 이 필사본에서는 동방 왕자가 자신의 검으로 바위를 갈라 물을 찾아낸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것이 바위에서 검을 뽑는 이야기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탁의 기사들이 평등하다는 개념도 동방 왕자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진정한 무사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전율이 돌았습니다. 서양 기사도 정신의 뿌리에 고려의 철학이 스며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검 제작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틀리 교수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동방 왕자는 현지 대장장이들에게 새로운 철 재련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법으로 만든 검들은 더 날카롭고 강했다고 해요. 고려의 철기 기술이 영국에 전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기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교수님,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물론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양 기사도 문화의 기원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가진 단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려 왕자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었고 인류 역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였습니다. 하틀리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요청한 거죠. 박물관 관장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왕실 유물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윌슨 박사.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장님,
이 발견의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만약 정말 고려 왕자의 검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왕실 측에서 제한적인 분석을 허가해줬습니다. 단 손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만 가능했죠. 킹스 칼리지 런던의 법의학과 데이비드 화이트 교수팀이 분석을 맡았습니다. 화이트 교수는 고고학 유물의 DNA 분석 전문가였어요. 손잡이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현미경으로 단검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700년이 지났는데도 DNA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손잡이 재질이 특수한 나무 같은데 이런 경우 DNA가 보존될 수 있거든요. 분석에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결과를 궁금해했죠. 드디어 화이트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윌슨 박사, 당장 연구실로 오세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화이트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흥분과 당황이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DNA 분석이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화이트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DNA 분석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DNA는 명백히 동아시아계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반도 지역의 고대 인종과 일치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실한가요? 국제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97% 일치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대 귀족층 DNA 패턴과 거의 동일해요. 97%라니 이것은 거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DNA의 특징입니다. 화이트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DNA 패턴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에요. 왕족이나 최고 귀족층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마커들이 있습니다. 왕족의 DNA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Y 염색체 패턴은 한국의 고대 왕실 계보와 일치해요. 최근 발굴된 고려시대 왕족 무덤에서 나온 DNA와 비교했더니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해명군의 DNA였던 거예요. 하지만 화이트 교수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DNA에서 유럽계 마커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마도 이 사람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현지인과의 혼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부터 일부 서역계 혈통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의 일부였고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했으니까요. 교수님, 이 결과를 발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이트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사학계가 뒤집힐 거예요. 700년 전 한국인이 영국 왕실에 검을 바쳤다는 게 DNA로 증명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해명군이 실존 인물이었고 정말로 영국에 와서 왕실에 검을 바쳤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중대한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특히 영국 왕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칠 후 화이트 교수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윌슨 박사 왕실 측에서 이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일단 공식 발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왕실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700년 동안 보관해온 검이 한국 왕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겠죠.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DNA 분석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왕실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계 내부에서 조용히 돌던 이야기가 언론의 귀에 들어간 거였죠. 처음 기사를 쓴 건 가디언지의 역사 전문 기자 사라 톰슨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왕실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윌슨 박사님, 정말 700년 전 한국 왕자가 영국에 왔다는 건가요?
톰슨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DNA 분석 결과는 어떤가요? 97% 일치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어나간 정보였고 진실을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고대 귀족층 DNA와 97% 일치합니다.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영국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스카이뉴스, 데일리 메일까지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어요. 영국 왕실의 보물, 알고 보니 한국 왕자의 검이었다. 700년 된 비밀. DNA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아서왕 전설의 뿌리는 고려에 있었다. 헤드라인들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갔습니다. SNS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사도 정신이 사실은 한국에서 온 거였다니. 영국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냐? 그럼 엑스칼리버도 한국 검이라는 말이야?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이런 역사적 발견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다른 한쪽은 영국의 전통과 자긍심이 훼손된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영국 내 극우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영국의 고유한 문화를 외국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나왔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과 감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국제적 연결고리를 흥미로워했어요. 한국이랑 영국이 700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니 대박. K-팝 이전에 K-스워드가 있었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나라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특파원을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YTN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박사님, 한국인으로서 이 발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한국계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영국인이지만 해명군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700년 전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지 않았던 용기 있는 인물이었죠. 한국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발견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고, 학계에서는 긴급 세미나를 열어 이 사건의 의미를 논의했어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고려가 단순한 동북아시아 소국이 아니라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나라였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왕실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궁전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관계자가 언론에 털어놓은 바로는 왕실 내부가 혼란 상태라고 했어요. 700년 동안 영국 왕실의 보물이라고 여겨온 것이 실제로는 외국 왕자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언론의 관심이 점점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왕실이 국민을 상대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명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기뻤어요. 그 용감한 고려 왕자가 700년 만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3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드디어 버킹엄 궁전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한 거였어요. 영국 왕실은 대형 박물관과 학계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 검이 700년 전 고려국 왕자 해명군의 것일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왕실의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번 발견을 통해 영국과 한국 간의 오랜 역사적 연결고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명군 왕자는 700년 전 영국의 동양의 지혜와 철학을 전해준 문화적 교류의 선고자였습니다. 왕실은 이 검을 계속 소중히 보관하되 그 역사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읽으며 감동받았어요. 왕실이 이 발견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였으니까요. 몇 달 후 대형 박물관에서 동서양의 만남 해명군과 고려검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개막식에는 한국 대사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큐레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해명군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통해 그의 어린 시절과 고려 왕실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죠.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해명군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이 왕자님이 정말 한국에서 영국까지 혼자 온 거야? 그래. 정말 용감한 왕자님이었단다. 한 영국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이 왕자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낯선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전시회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고려 검술의 흔적들이 발견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성에서는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양식 검이 발견되었고 웨일즈의 고문서에서는 동방 검법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석조 조각상이었습니다. 13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상인데 그 기사가 들고 있는 검의 모양이 고려검과 흡사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해명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국 왕실의 검 하나를 바친 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기사 문화에 동양적 가치관을 전파한 문화 전도사였던 거예요. 특히 적을 제압하되 해치지 않는다는 고려 검술의 철학이 후대 기사도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서양의 전투는 대부분 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해명군 이후부터 명예로운 승리라는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명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고려 후기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고려 검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전통 무예의 복원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열린 해명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700년 만에 해명군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추모제에서 만난 한 고려사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해명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땅의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렸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인의 모습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명군은 700년 전에 이미 글로벌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지금 그의 검은 대형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그 검 앞에서 해명군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700년 전 한 젊은 왕자의 용기와 지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고요. 해명군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기술과 철학,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 증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해명군도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남긴 작은 흔적이 700년 후 이렇게 큰 의미로 되살아났으니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